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48세의 여주인 박 씨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둔탁한 둔기로 가격당한 듯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돼 있었는데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사체의 상태로 봐서 사건은 전날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게 카운터에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돈을 노린 강도 소행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현장 분위기 또한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는 달랐죠. 일반적인 강도 살인 사건 치고는 필요 이상의 공격을 했고 대부분 이런 경우 면식범에 의한 범행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박 씨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내온 인물을 찾았는데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39세의 김용원밖에 없었죠.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박 씨랑 자주 통화했던 점이 단순히 손님과 주점주인 관계라고 보이진 않았어요. 게다가 박 씨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행방이 묘연해진 김용원. 경찰들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던 중 김용원으로부터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권유받았던 고향 후배 A씨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씨 살인사건까지 제보를 받게 된 거였어요. 술자리에서 김용원은 후배 A씨에게 성씨뿐만 아니라 1994년 4월에 지씨를 살인했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추가 제보합니다. 이 제보에 경찰은 김용원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라고 판단했죠. 당시 수사팀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가 청주의 한 재개발구역 폐가에 은신 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친인척이나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그가 방문할 장소마다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김용원은 살인을 저지른 후 일주일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사촌 형을 만나러 가다가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검거됐죠. 당시 그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1966년 충청북도 한 농가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용원은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폭력성에 물들었던 큰형에게까지 폭력과 학대를 당했어요. 김용원의 유일한 꿈은 빨리 20살이 돼서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이후 그는 고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문제아로 자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수시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됐죠. 김용원이 20살 때 자신의 바람대로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방위병으로 전역하고 섬유회사, 목공소, 가구대리점 등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하지만 집을 떠나서도 김용원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의 첫사랑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뺏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김용원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여자에게 증오심을 품게 됐죠. 집에서 독립하기 전부터 그의 전과는 화려했는데요. 첫사랑과 헤어진 직후 18세였던 김용원은 1984년 12월 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죄로 처음 철창신세를 지면서 계속해서 범죄 행각을 이어나갔습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도 폭력 및 절도를 저질러 1988년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하고 바로 89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마 못 가 92년 11월 또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웠던 걸까요? 교도소가 편했던 걸까요? 또 얼마 못 가서 94년 9월에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죠.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바로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2001년 5월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3월에 다시 출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약 11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막상 출소하니까 마땅한 일거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그만뒀고 2005년 초부터 중국을 오가면서 비아그라, 장례삼 등을 밀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 중국에서 한 조선족 여성을 사귀게 됐는데 이때 잠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어요. 이미 중국에서는 예식까지 올렸고 3개월 뒤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죠. 뭔가 김용원에게 매력이 있었나 봐요. 약혼녀 외에 한국에 2명의 내연녀가 또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중순 중국을 오가던 시기에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내연녀 43세의 성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성씨가 자신의 뺨까지 때리자 이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죠. 살인 이후 성씨의 시신은 그대로 두고 4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지내다가 고향 후배 A씨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시체를 유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부탁을 거절하고 자수할 것을 권유했어요. 결국 김영원은 후배 A씨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사체를 이불로 싸서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청원군 내수읍 뒷산에 성씨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당시 성씨가 가족이나 지인 등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종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죠. 그리고 3개월 뒤 박씨가 살해당한 날 호프집을 운영하던 박씨와도 내연관계였는데요. 이때 내연녀 박씨와 후배 B씨랑 셋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용원은 곧 결혼식을 올릴 조선족 약혼녀와 국제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박씨가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냐고 크게 소리쳤고 이에 격분한 김용원은 후배 B씨를 먼저 돌려보낸 뒤 만취 상태로 호프집 주방에 있는 가스버너로 박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죠. 그러고 나서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때 혈흔이 묻은 족적을 호프집에 고스란히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던 와중에도 또 살인을 저질렀죠. 2005년 6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김용원은 친한 후배 최씨의 충북 진천군 시골집에 찾아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최씨의 딸 최영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최양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용원은 수차례 최양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현금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양은 아빠한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도피 중이었던 김용원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최양을 잔혹하게 목졸라 살해합니다. 살해 후 자신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인근 축산 농가에 있던 삽을 훔쳐 풀이 우거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안매장하고 나뭇가지로 덮어뒀어요. 이후 다시 술을 사들고 후배 최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같이 최양을 찾아보자며 인근 마을 일대를 뒤지기도 했죠. 결국 최씨가 딸이 실종된 지 5일 후였던 2005년 6월 10일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김용원이 검거된 날이었어요. 그가 최씨의 집에 자주 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자
알리바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죠. 후배 A씨에게 들었던 1994년 괴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G씨의 사건도 김용원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바로 추궁했지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994년 4월 괴산읍의 한 당구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G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사체를 버린 혐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당 사건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특수강간을 저질러 일부러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죠. 그렇게 교도소에 복역하는 바람에 G씨의 사건은 안타깝게도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김용원의 검거 이후 괴산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추가 건으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2005년 당시 기준으로 11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데 실패했고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유력한 범인은 존재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그를 검거한 형사분의 말에 의하면 김용원이 또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 번 살인해보니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쉬웠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알고 지내던 여성들 중 내연녀 성씨처럼 실종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용원의 가족들은 면회를 거절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어렵게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약혼녀에게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며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사형 선고에 항소했던 김용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또 김용원은 뻔뻔하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저우가 8범에 1989년부터 16년 동안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출소 이후 짧은 기간에 사소한 동기로 3명이나 살해한 점을 보아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06년 3월 대법원은 원심대로 김용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김용원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용감한 형사들 프로그램에 김용원을 실제로 체포했던 형사님들이 출연해서 김용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형수로 오랫동안 복역한 김용원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잘 처먹어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있고 사형수다 보니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범죄자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감자 5만 3천여 명 중 무기징역은 1,300명 이상, 그리고 사형수는 55명. 이들이 보급받는 의료와 침구 등은 1인당 13만 원이었고 급식비로 1인당 5천 원 정도, 그리고 종교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신문 구독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모든 수감자의 건강검진도 연 1회, 노인 수감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준다는 거였어요. 1인당 의료비로 6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수와 사형수한테만 대략 1년에 30억 이상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외에 다른 수감자까지 따지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찾아보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까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살인마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자고 먹고 누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새벽 2시 반쯤 화재 신고를 받고 군포 금정역 인근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전철 방호벽 옆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체는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굽어있던 일부 손가락과 과거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감식한 결과 실종된 윤 씨로 판명됐죠. 윤 씨는 실종된 지 5일 만에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한편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단문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서나 증거물 등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 여성 김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죠. 김 씨는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에 일명 도깨비도로 옆 풀숲에서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허벅지 부근에는 예리한 흉기로 인해 생긴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 있었고 양손은 결박되어 있었죠.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2명의 젊은 여성이 연달아 살해되자 경찰은 비상에 걸렸고 군포경찰서 내 모든 인력이 동원돼 두 사건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수사망에 올려놓고 용의자를 좁혀나갔고 범인의 예상 가능 동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죠. 경찰은 두 번째 희생자였던 김 씨의 사체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두 피해 여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해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7살의 여성이 또 실종됐죠. 세 번째로 실종되었던 허 씨의 실종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허 씨가 실종되고 이틀 후인 7월 3일 범인이 허 씨의 신용카드로 ATM기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인이었던 25살의 김윤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윤철은 컴퓨터 부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전과라고는 청소년기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낸 것이 전부였죠.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집에서는 효자 아들이었고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문제없이 직장 생활하던 동료 김윤철은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연쇄살인마로 지냈죠. 나랑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으면서 같이 일하던 옆자리 동료가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였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 대부분은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윤철의 실체에 경찰들 또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안양에서 모처럼 친구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22살의 윤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젠틀해 보이는 김윤철이 같은 방향이라며 데려주겠다는 말에 차에 올랐죠. 그리고 김윤철은 윤 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는데 이에 윤 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에 떨고 있던 윤 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했어요. 결국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시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윤 씨는 납치된 직후 남자친구와 112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었고 짧게는 3초, 길게는 10여 초 동안 신호가 울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납치부터 살해까지 2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김윤철은 윤 씨를 살해하고 사체 유기할 곳을 찾아 군포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다가 금정역과 도로의 담틈을 발견했고 그곳에 사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인출했죠.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3번 역내 A팀길을 선택했는데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깡통 CCTV였던 탓에 현금 인출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유기하고 며칠 뒤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가 사체 훼손을 목적으로 윤 씨의 몸에 불을 질렀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중으로 되어 있던 담 하나를 허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6월 9일 3분역에서 집으로 가던 20살의 김 씨에게 접근했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김윤철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차에 탄 김 씨는 차 안에서 1시간 40분 넘게 남자친구와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됐죠. 하지만 김윤철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전 범행에서 성폭행과 함께 신용카드를 빼앗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쉽게 얻었던 그는 이번에도 성폭행과 함께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이 신체를 더듬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는 차에서 내리려 했고 이때 김윤철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죠. 성폭행만은 절대 안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성폭행은 포기하고 돈이라도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김 씨는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10,000원 정도밖에 없었죠. 결국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2차례 범행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은 김윤철은 7월 1일 밤 11시경 군포시 삼분동에서 집에 가던 27살의 허무 씨에게 접근했고 3번째 범행에서는 더욱 과감한 모습을 보였죠.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김 씨는 이전 희생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 및 유괴합니다.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의 야산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더 경악스러운 건 범행 이후 허 씨가 갖고 있던 구찌 핸드백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정도로 태어냈다는 거였죠. 체포 당시 그는 ATM기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진 않았지만 무조건 범행을 부인했죠. 범행을 교묘하게 둘러대다가 국가수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단념한 듯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체포 당시 허 씨의 시신은 발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공식 수사 발표 직전까지도 허 씨가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7월 5일 오후 2시경 울면서 허 씨도 죽였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수십 건의 포르노 영상이 발견됐는데요.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갖는 장면,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실제로 강간하는 장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고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했다는 점으로 볼 때 내면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카드빚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연봉 2,800만 원가량을 받고 있었고 가정 형편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죠.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차였는데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160만 원가량 지출해야 하는 적자 생활을 해왔고 그동안은 주위에서 돈을 빌려 상환했지만 그것도 누적이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엽기적인 행적은 조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1차 범행 다음날 윤 씨에게 뺏은 돈과 카메라를 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한국민속촌에 놀러가 피해 여성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4일 후인 6월 13일에는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디카가 쓸만한 거냐 묻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동료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방, 메모리 카드 등 부속품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어요. 윤 씨에게 뺏은 돈 중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주고 70만 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했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과 가방을 선물 받은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범행을 알게 된 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김윤철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더 죽였을 거라고 말했고,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 범행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범행 자체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윤철은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초범이었고 국가유공자의 후손임을 감안하여 사형이 마땅함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판결문. 형식적으로는 2026년부터는 가석방도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가석방 가능성이 없을 거란 얘기가 있지만 또 모르죠. 언젠가 우리 기억에서 흐릿해질 쯤 조용히 나와 우리 주변을 살고 있게 될지도요. 평생을 고통과 슬픔에 살아야 하는 유가족이, 그리고 끔찍하게 누군가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 심신미약이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게 양형의 기준이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에서 동원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여아의 머리 부분이 이 땅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30cm 깊이로 안매장되어 있었고 무려 10토막으로 잘려 있었죠. 일부 신체 부위에서는 톱자국이 발견됩니다. 3월 13일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2양의 시신으로 확인됐어요. 2양은 약 3달 전 2007년 크리스마스 날 안양 팔동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들과 헤어진 후 2학년 5양과 함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오후 5시경 안양 문희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제보가 없어 12월 31일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실종된 지 77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 양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양의 집에서 130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정성현이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렸다가 그 다음 날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해당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까지 발견했어요. 이틀 후인 2008년 3월 16일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양과 우양의 혈흔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날 오후 9시 25분경 충남 보령시 어머니 집에 숨어있던 용의자 39세의 정성현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시신을 유기한 거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혈흔 및 렌터카 대여 기록을 증거로 대면서 압박했고 결국 정성현은 3월 17일 범행을 자백하게 됐어요. 자백 후에도 수사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어 여전히 실종 상태였던 우양의 행방에 대해서 시화호에 묻었다고 했다가 다시 오이도에 묻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죠. 정성현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군자천을 수색하던 해병전우의 한 회원이 오후 4시 43분경 군자천 제2간선 수로에서 돌에 걸려있는 우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오후 6시경 상류 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실종 88일 만이었죠. 하지만 상반신 몸통 일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현은 1969년 충남 보령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 서울로 상경한 이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컸죠. 하지만 그 후 가정불화가 시작됐고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정성현은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게다가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복 동생들이 생기게 되자 두려움은 더욱 커졌는데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편애하면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자 점점 증오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당시 공부는 곧잘 했지만 친구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죠. 그래도 배움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학과에 합격했고 이후 군 부사관의 지원에 5년을 복무한 뒤 제대하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8월 한 여성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면서 이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몇 달간 교도소 생활을 했죠. 정성현의 말에 따르면 정성현은 3명의 여성과 꽤 깊은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이별을 겪게 되면서 이후 정상적인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같이 동거하던 동거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당시 37세였던 정성현은 혼자 살면서 야동을 탐닉하게 됐죠. 각종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역겨운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들보다 더 역겨운 얘기입니다. 검거 당시 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야동 파일만 무려 1,400개였어요. 그 중에 하드코어에 속하는 아동 관련 영상과 스너프 필름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아예 아동 관련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 미성년 나치 사진 441장과 아동 포르노 780여 편이 들어있었죠. 수사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이 드러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형사님도 포르노 보면 더 자극적인 거 원하잖아요. 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해요. 사건 당일 정성현은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부터 대학교 선배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 생맥 2000cc를 마셨어요.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본드 흡입까지 합니다. 때마침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선물을 사서 귀가하던 이양과 우양을 발견한 정성현은 아이들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아이들이 반항하자 아이들을 제압하고 모두 처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죠.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순으로 잘라냈어요. 이양의 시신을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과 근처 하천에 안매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6일 새벽 4시쯤 우양의 시신을 시흥시 군자천에 버리고는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컴퓨터를 고쳐줬고 오후 3시쯤 렌터카를 반납했죠. 이보다 더 뻔뻔했던 점은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태연하게 중국집에서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성현은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 성폭행을 시도한 점, 이전에 군포도우미 여성상해치사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형이 확정됐죠.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금고형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04년 7월 1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화방을 찾은 정성현은 도우미인 43세의 정씨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꼈고 정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죠. 이에 동의한 정씨는 금정역 인근 W 모텔에서 정성현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그녀가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성현이 거절하자 도우미 정씨가 정성현에게 욕을 했어요. 분노한 정성현은 정씨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사망했죠. 정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정성현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정씨가 방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이었죠.
모텔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정 씨를 업고 나와 시신을 집으로 옮겼고 시신을 토막내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 넣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다시 야산으로 가 묻혀있던 토막난 시신을 꺼내 군포시에 있는 다른 야산으로 옮겨 안매장합니다. 정 씨가 실종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정성현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정성현을 소환해서 추궁했지만 정성현은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한 거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죠. 또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근거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자 할 수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결론 지어진 사건이었죠. 다시 아이들 얘기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정성현은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집 아저씨였죠. 정성현은 이 점을 악용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수사본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실종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정성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정성현의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명백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반문이 일기도 했어요. 1차 탐문 수사 당시 정성현이 5일 정도 집을 비운 것을 확인했지만 실종 당일 대리운전을 했다는 말만 믿고 대리운전 회사에는 확인도 하지 않았죠. 이후 2개월 뒤 군포 부녀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 정성현이 안양 팔동에 살고 있다고 군포수사본부가 알려와 2차 수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집안 수색과 혈흔 반응을 실시해 증거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수사를 접기도 했고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렌터카 관련 수사도 이미 2월 초부터 착수했지만 한 달 동안 렌터카 대여 목록만 뽑아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 경찰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성현은 자기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비롯해 담당 형사, 교정직 공무원 등 꼬투리만 잡히면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민사상 소재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온갖 사법구제 절차를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살인마라고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전 국민적인 사형집행 요구와 당시 법무부의 강력한 사형집행 의지로 유영철과 함께 사형집행이 검토되어 사형당할 뻔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됐어요. 2023년 이미 사형 대기 중인 유영철, 정주영이 정성현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형된다면 정성현도 사형이 집행되겠죠. 이 양의 가족들은 막내의 죽음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졌어요. 10년간 인쇄업체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막내딸 생각이 나면 울음이 터져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됐고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8개월 뒤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거나 배지를 모아 팔기도 하면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를 눈물과 술에 의지해 보내게 됩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됐고 2014년 3월 3일 이 양의 아버지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부검 결과 간암으로 악화될 수준의 간경화 증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잃은 트라우마와 깊은 슬픔으로 인해 매일매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죠. 이 양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져 시간제 파출부나 식당 일 등을 나갔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전기세 가스비도 못 낼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어요. 국민성금으로 4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받은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조리 날리게 됐죠.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있던 때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 없던 이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겐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행복한 날이 아닌 악몽의 날로 변했어요. 유족들은 그날만 되면 그리워서 환장을 했다고 표현했죠. 이 양은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이 씨의 가족이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할 정도로 애교도 많았던 만큼 막내딸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를 잃은 후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고 이양의 언니와 오빠 역시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까지 포기해야 했죠. 정성현이 잡히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딸을 잃은 이씨 가족의 고통은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양의 어머니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언니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해요. 우양의 가족 또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양의 가족들은 2008년 4월 장례를 치르고 바로 안양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알던 이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잠적했죠. 피해자와 돌림자가 같았던 언니의 이름도 개명을 하고 아예 성까지 바꾸며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큰딸이 끔찍한 사건을 잊게 하려는 조치였어요. 이사와 개명 사실 외에 우양 가족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이 가족 또한 사건 이후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부로 언론 취재도 일절 거부해서 근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태죠. 이 사건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일이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상점 등을 중심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다수 지정됐고 각 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유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교 시간 이후로도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아니 배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양과 우양 그리고 정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오후 2시경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화재 진압 후 차량 트렁크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시신은 화재 난 차량의 주인이었던 35살의 여성 주씨였어요. 주씨는 9월 9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차하려다가 범인에게 위협당해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된 후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주씨에게 강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했고 마트와 인근 CCTV를 통해 김일곤이란 남자를 용의자로 확인해 수배 전단을 배포했죠. 공개 수배가 내려진 김일곤은 도주가 힘들어지자 9월 17일 오전 8시 30분 성수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다짜고짜 개를 안락사시키고 싶으니 약을 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개가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며 거절했어요. 김일곤은 그대로 나갔다가 2시간 뒤 다시 찾아와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에 들어가던 사이 뒤따라 들어가 칼을 보이면서 약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죠. 위기의 순간 수의사와 간호사가 기지를 발휘해 안쪽 애견 미용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김일곤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병원에서 600m가량 도주하다가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경찰들을 위협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죠. 김일곤은 1967년 경북 경주시 판자촌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곤은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의 책과 사진을 불태울 정도로 성격이 괴팍했고 특히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폭행해서 퇴학당했고 그 후 가출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부산을 거쳐 서울로 상경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살다가 1987년부터는 강도와 폭행, 절도를 수시로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8년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내게 됐죠.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부모는 물론이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고시원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전과 22범으로 거리와 감옥, 고시원을 오가면서 점점 피해 의식이 커져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집주인이 전기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고 막말을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등 소란을 피웠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이 마이웨이로 살던 김일곤은 2015년 5월 2일 영등포구 도림동의 노상에서 26살의 김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고 김씨와 함께 형사 입건이 되면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담당 경찰관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김일곤은 사건 기록을 열람했고 공동 입건된 김씨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노했고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사건 기록 사본에서 김씨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아냈고 김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6월 22일경 백화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하고 8월 6일에는 등산용품점에서 손도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김씨가 일하던 노래방을 무려 7차례나 찾아가 쌍방 폭행에 대한 벌금 50만 원을 김씨 보고 내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김씨가 사과하지 않자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한 번은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 김씨가 굴하지 않고 자신 있으면 타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김일곤은 흉기를 휘두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고 자물성이 바닥난 김씨도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전쟁이라며 아는 동생을 시켜 김일곤의 차량을 추적하게 하면서 감정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면대면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건지 김일곤은 정면 승부가 아닌 기습 공격을 선택했어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김씨에게 부녀자가 도우미 일을 구하는 척 전화를 해서 유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차도 필요했죠. 그래서 김일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사전 답사했어요. 해당 마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음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8월 24일 대형마트의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A씨를 발견하고 A씨의 뒤를 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고 빨리 옆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주차장을 나가려는 순간 A씨가 차량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죠. 따라갈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나가 도주했어요. 첫 번째 범행 시도에서 부녀자를 납치하는 데 실패하자 범행 장소가 가까우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9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를 답사합니다. 마트 직원들에게 의심 사는 걸 피하기 위해 같은 마트 주차장에서 1시간 이상은 머물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그리고 9월 9일 차량에 탑승하려던 주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조수석에 태운 뒤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주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 잠금 장치를 하고 칼을 겨눈 상태로 운전했어요. 그러다 소변이 마렵다는 주씨의 요구에 충남 천안 두정동 모 교회 부근 공터에 차를 세웠는데 주씨가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웠죠. 서둘러 장소를 이동하려고 했지만 주씨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을 조수석에 그대로 태운 상태로 서울로 올라온 김일곤은 9월 10일 새벽 5시경 강변 공터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주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로 옮겼어요. 이후 시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분을 도려냈고 목을 절개하고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해부까지 47cm가량 절개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 부위와 우측 허벅지를 도려내고 우측 등부까지 절개했습니다. 사체 손괴 후 그대로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가 여러 지역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부산에서 차량 검문 검색을 하는 걸 보고 수배를 피하기 위해 울산 북구에서 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번호판을 바꾼 뒤 이동했지요. 그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중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의 증거를 없애고자 차량에 불을 질러 사체를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번호판을 다시 원래 번호판으로 바꾼 뒤 라이터 기름을 시신이 있던 트렁크와 앞좌석 뒷좌석에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주씨가 발견되고 김일곤이 검거된 겁니다. 그는 검거 후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이 앞으로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메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죽이고자 한 연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것들이 춤을 추고 쾌재를 부르겠네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메모지에 적힌 명단은 총 28명이었는데 그 명단에 적힌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을 진료한 의사는 아픈데 입원을 더 시켜주지 않아서, 간호사는 불친절해서, 1992년 자신의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등 남탓만 하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근거 없는 피해망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는 국선 변호인의 변호조차 거절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선생님처럼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고 사건과 무관한 일들만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김씨를 죽이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주씨한테 화가 난다는 진술까지 했어요. 2015년 12월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선사하면서 1시간 30분 동안 궤변을 늘어놨죠. 김일곤은 김씨와의 교통사고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서 영등포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씨를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나를 보며 놀리던 혀를 먼저 자르고 죽일 생각이었다는 발언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며 나 하나 희생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주씨를 위하는 길이라는 망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죠. 처음부터 주씨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체 손괴 범행은 매우 잔혹하지만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블라블라. 자영업에서 종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후 출소와 재범을 반복하면서 사회와 법 질서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김일곤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31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은 2035년부터 가능하죠. 김일곤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33점이 나와 이영학, 조두순, 이은혜보다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안전시설이 강화됐으며 김일곤 사건이 벌어진 천안 아산의 대형마트는 결국 피해를 만회하지 못하고 폐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일곤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22차례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범자 관리 대상이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범자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더 살아야 된다고 뻔뻔함의 극치였던 김일곤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과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잘못을 참회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일면식도 없던 피해망상 사이코패스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고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0년 2월 20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후 나란히 침대에 누워 불에 탄 시신 두 구를 발견했습니다. 23살의 박 씨와 21살의 정 씨, 두 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거죠. 경찰은 박 씨의 통화 내역을 보다가 한 남자가 박 씨에게 음성 확인하면 전화 달라면서 나 때문에 화난 거냐며 전화 기다리겠다고 계속해서 연락 남긴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23살의 황호진은 용의선상에 올랐고 시신 발견 이틀 만에 그가 일하던 명동의 한 호프집에서 체포됐죠. 2000년 2월 16일 황호진은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5명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M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룸을 잡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문을 열고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죠. 황호진은 그중 한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23살의 박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 나이트클럽을 간 거였죠. 박 씨를 옆자리로 앉힌 황호진은 몇 번의 작업 끝에 그녀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고 일행들과 헤어진 후 단둘이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황호진의 목적은 단 하나, 박 씨와의 잠자리였죠. 그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하기 위해선 박 씨가 취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로 이동을 합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박 씨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아침 7시가 돼서야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황호진은 박 씨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노량진동에 있는 박 씨의 집으로 향했죠. 만취한 박 씨에게 열쇠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간 황호진은 그녀를 침대에 눕혀주는 척 하더니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황호진은 앙탈 부리지 말라며 단란주점 접대부란 이유로 박 씨를 쉽게 생각했죠. 예상외로 저항이 거세지자 황호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을 눌렀습니다. 목을 조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박 씨의 저항이 멈췄죠. 죽일 생각이 없던 황호진은 당황했고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데 문득 아는 동생과 같이 산다던 박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동생은 박 씨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21살의 정 씨였죠. 작은 방 문을 열자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그대로 도망갔다간 언니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할 게 두려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입을, 왼손으로는 목을 눌렀죠. 정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발버둥을 쳤고 그 과정에서 덮고 있던 이불이 젖혀졌어요. 정 씨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호진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면서 너 살고 싶지? 살려줄 테니까 벗어 라고 했죠. 결국 정 씨를 성폭행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정을 하진 않았어요. 쾌락을 다 느낀 황호진은 정 씨마저 목 졸라 살해했죠.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호프집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어요. 시신이 발견되면 박 씨의 마지막 동선을 수사할 때 자신이 걸리는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음성 확인하면 전화 달라고 기다린다고 말이죠. 이대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2월 19일 밤 11시쯤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아갔죠. 황호진의 손에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을 정 씨의 방으로 끌고 와 두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도주했어요. 그 화재로 인해 되려 더 빨리 검거가 된 겁니다. 황호진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전도사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부모가 소유한 서울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창시절엔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을 맡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연극반 활동까지 할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도벽이 심해서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고 95년과 96년에는 소매치기 혐의로 2차례나 소년원에 다녀온 전과가 있었죠. 절도죄로 소년원을 다녀온 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그가 공격적인 성향도 없었고 성격도 원만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중단했다며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병력으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황호진에 대해 말하길 착하고 매너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외국어에 능해 손님뿐만 아니라 사장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었다고 했죠. 게다가 인물도 훤하고 싹싹해서 손님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출근 시간에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했다면서 그의 범행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평범한 황호진이 저지른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하기 8개월 전에 그는 이미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어요. 1999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2시쯤 며칠 전 아는 동네 여자애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지갑 하나를 훔쳤던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절도죄로 수감되었다가 나온 지 3년 만에 벌인 첫 도둑질이었죠. 황호진은 도둑질을 할 때만큼은 극한의 스릴이 느껴지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도둑질을 해보고자 서울 홍제동 인근 골목으로 나갔어요. 당시 홍제동은 허름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좀도둑질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황호진은 옥탑방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옥탑방이 외부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단속을 허술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문을 잠그지 않은 곳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발견했지요. 옥탑방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어요.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고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게 여자가 사는 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안을 뒤지다가 책상에서 다이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엔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의 신상 명세가 적혀 있었죠.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김씨의 증명사진이 있었어요. 다 확인한 황호진은 현금과 수첩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인 6월 20일 새벽 황호진은 다시 집을 나섰고 보름 전 몰래 들어갔던 간호대학생의 옥탑방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것들은 도둑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탑방 창문에 길을 가져다 댔더니 지난번과는 달리 미세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간 황호진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2명의 여성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죠. 잠시 칼은 품에 넣어두고 2 손으로 그녀들의 목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잠결에 습격을 받은 2 여성은 정신없이 방 한쪽 구석으로 몰렸어요. 황호진은 2 여성에게 며칠 전에 도둑 맞았으면 문단속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기득기득했죠.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 황호진의 물음에 한 여성이 자매라며 자신이 언니라고 답했습니다. 언니는 25살의 회사원이었고 동생은 21살의 간호대학생이었죠. 그렇게 몇 분간 자매와 잡담을 나누던 그는 돈 내놔라, 카드 비밀번호 대라고 하다가
갑자기 관두자며 보아하니 살림살이 뻔한데 도둑질해서 뭐하겠냐고 했어요. 자매들은 잠시나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황호진은 다른 걸 바라고 있었어요. 동생한테 과도를 들이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동생은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언니 품에 안긴 채 벌벌 떨고 있었죠. 황호진은 대신 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언니가 거세게 저항하자 옷을 제대로 벗길 수가 없었고 결국 언니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어요. 그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손을 풀지 않았죠. 거세게 저항하던 언니의 손이 방바닥에 힘없이 떨어지자 고삐가 풀린 상태로 그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호진이 언니가 죽었다는 걸 알아챈 건 사정을 끝낸 후였어요. 동생은 언니가 죽은 것도 모를 만큼 패닉 상태였죠. 이번엔 동생을 추행하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아랫집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황호진은 범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한테는 학교랑 학과도 알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뒤 도주했어요. 황호진이 집을 나간 뒤 동생은 그제야 언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모대학 무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에 막 취직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욕정에 미친 황호진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범행 직후인 16일 오전 9시 45분쯤 호프집에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에도 미아리 텍사스에 들려 매매춘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숨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살인 이후 철저히 근신하며 살았다가 8개월 만에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한 뒤 검거되면서 김 씨 자매의 범행도 같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2000년 5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8개월 동안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황호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남자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 3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황호진이 죽인 사람은 셋이지만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할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3년 6월 10일) 오전 12시 1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한 주택에서 50세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집 안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25살의 첫째 아들과 각자의 방에서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던 김 씨의 아내와 김 씨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려 15차례나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안의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던 게 이상해서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집 안에서 둘째 아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형도 죽는다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하던 중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뛰쳐나가 그대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김 씨의 둘째 아들은 당시 23살의 김근우였습니다. 2002년 10월경 아버지는 김근우한테 엄청 화가 난 상태였어요. 카드 대금 청구서에 찍힌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죠. 4,127만 원. 아들은 고작 23살인 휴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던 김근우가 이런 엄청난 카드 빚을 진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김근우는 유명 사립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동네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 21살의 조 씨를 만났습니다. 김근우는 조 씨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죠. 당시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던 시기였어서 휴학생이던 김근우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짜리의 명품 옷을 여러 벌 사주는 등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갔죠. 카드 대금 납부일이 되면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4,127만 원은 그렇게 불어난 빚이었어요. 결국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뒀던 연금저축을 깨기로 합니다.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없었던 부부의 선택이었죠. 3,5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들이 해결했으면 했고 다시는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 쓰는 맛을 봤던 김근우는 또 다시 빚을 늘려갔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독촉장은 다시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연금저축까지 깨가면서 겨우 해결한 줄 알았던 카드 빚이 자신의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 몰래 훔친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7천만 원까지 8개월 만에 8천만 원 정도로 오히려 2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번에 김씨 부부는 아들을 외면했어요. 그날 저녁 김근우는 집을 나와 고시원을 전전했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처음 집을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이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벌써 집을 나온 지 8개월이 됐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죠. 900만 원이 입금됐으니 나머지 연체금도 빨리 변제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아씨, 갚아줄 거면 다 갚아주지. 정신 못 차린 김근우는 아예 단판을 짓고 싶었죠. 2003년 6월 9일 저녁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 김근우. 어머니와 할머니만 집에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몰아붙였어요. 다 갚아달라는 아들과 염치도 없다는 어머니 입씨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모른 척하진 않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전부 갚기엔 돈이 아까우시다. 결국 자식 새끼 인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네 라며 순간 김근우는 자신의 왼팔로 어머니의 목을 휘감아 당겼어요. 숨통이 막힌 어머니 박씨는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왼팔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는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힘이 빠진 어머니를 확인한 김근우는 내팽개치듯 어머니를 방바닥에 눕히고는 더욱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장롱에서 베개를 꺼내 어머니 얼굴 위에 덮고는 체중을 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죠. 귀가 좋지 않은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손주가 방문을 여는데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어요. 김근우는 할머니 뒤로 다가가 어머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안 됐어요. 소파에 앉은 김근우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흰색 목장갑을 끼고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아버지와 형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초인종을 누르는 형의 모습이 인터폰에 보였어요. 칼을 품속에 가린 채 현관문을 열었죠.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본 형은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형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근우는 칼을 들어 형의 가슴팍에 내리꽂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꼬꾸라졌고 쓰러진 형을 향해 15차례나 칼을 휘둘렀어요. 다음은 아버지였죠. 김근우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불이 꺼진 채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멈칫했죠. 김근우는 아버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형 죽는다면서. 그때 거실 불이 켜졌고 큰 아들은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김근우는 범행 이후 6일이나 부천과 인천의 인근 PC방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어요. 경찰에 체포된 것도 PC방이었습니다. PC방에서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경찰 수사망에 걸린 거죠. 공개된 메일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오늘 식구들 작업하려다가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진 성공했고 형도 거의 성공해서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의리 없이 도망치지 뭐야. 나 원래 도망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암튼 나 때문에 네가 망했는데 도움도 전혀 못 주고 미안해. 이거 바로 지워. 나 때문에 피해간 거 나가고 나서라도 갚을 수 있다면 꼭 갚을게. 여자친구는 끔찍하게 아꼈나 봅니다. 검거된 그는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검거 직후 경찰이 가족을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진작에 돈을 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근우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반성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 몫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14일 김근우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아 현재까지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끝까지 뻔뻔했던 김근우는 사형을 면하고자 아버지와 형에게 단원서를 요구하기도 했죠. 당연히 거절당했지만요. 존속 살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근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길래 사랑하는 가족을 스스럼 없이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김근우는 인간이 아닌 악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악마가 발 뻗고 편하게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